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사업보고서 표지에 오면은 201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직 2020년 사업보고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9년 사업보고서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포스코의 사장 장위나 사장님 이름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본점은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코 포항에 있는 거 다들 아시죠? 포항시에 본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부터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회사의 개요 부분에 보면은 첫 번째로 연결 대상 종속회사, 어떤 회사가 주식회사 포스코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분류가 돼서 이번 사업보고서에서 하나의 실체로 보고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회사가 너무 많아서 3천억, 그러니까 자산 총액 기준으로 3천억 미만은 다 잘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 대상 회사가 굉장히 많은 대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포스코 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산 규모가 대략 한 6조 정도 되고요. 종합 건설 및 엔지니어링, 아파트 브랜드 더샵 브랜드 아시나요? 이 브랜드를 짓는 포스코 건설이라는 곳이 있고, 그 외에 좀 큰 곳이 포스코 아시아, 이제 해외 법인인 것 같아요. 중국 홍콩에 있는 해외 법인이고, 원료 및 철강제 중개무역, 그러니까 무역도 하고 생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생산은 거의 없고 아마 원료 조달이 주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산 총액은 한 2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자회사 중에 하나죠. 내화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요새 핫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론에 이름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1조 6천억 정도의 자산 규모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에너지라고 해서 이 포스코가 발전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천연가스 발전도 하고 여러 가지 발전을 하는데, 연료전지라고 하면은 되게 요새 수소로 핫한 그런 테마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발전 에너지 관련 자회사인 포스코 에너지가 자산 규모 한 3조 7천억 정도 된다. 그 외에 해외 법인들 좀 있고, 벤처 투자 회사도 있고, 강판 회사, IT 회사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추가로 더 보면은 이제 인도 마하라스트라라는 곳에 있는 제조 및 판매, 여기 이제 제철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인도에 자산 규모가 1조 2천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전 대우 인터내셔널이죠. 이 회사를 그 포스코에서 샀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종합 상사를 포스코에서 사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이름이 바뀐 상태고, 무역 및 자원 개발을 한다라고 적혀 있죠. 자산 총액은 한 7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큰 회사가 하나 있어요. 자산 규모 3조 2천억 정도의 인도네시아 법인이고요. 여기도 역시 제조 및 판매인 거 봤을 때 제철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여러 자회사들도 있고, 넘어가서 이제 포스코의 개요를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회사의 주권 상장 1988년에 상장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이제 POSCO 포스코라고 말을 하고 있다. 68년에 설립된 회사고 포항 종합 제철 주식회사로 설립이 됐고, 줄여서 포철이라고 많이 불렀죠. 88년에 상장이 됐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경상북도 포항시에 본사가 있고 중소기업 당연히 아니고, 회사는 제선, 제강 및 압연제의 생산과 판매를 주요 상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자세하게 말을 하겠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신용평가 관한 사항인데요. 포스코가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갚을까에 대해서 말을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국내와 해외 두 가지로 나눠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눈 거고요. 포스코는 하나의 표로 표시를 하고 있고, 어쨌든 등급을 보면은 국내 등급에서는 AA+, 그러니까 트리플 A의 바로 밑에 단계죠. 그래서 가장 우량한 우리나라 정부가 준하는 아주 우량한 등급, 바로 밑 등급, 그리고 지금 AA+에 포지티브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곧 상승할 여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주 우량한 회사고 돈 떼먹을 일은 없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16년부터 2020년 1월까지 꾸준히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 트리플 B 플러스 네거티브, 트리플 B 제로 네거티브, 투자 가능 등급이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등급이다라고는 볼 수 없는 등급인데요. 등급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지금 트리플 B 플러스 포지티브까지 갔다가 좀 스테이블로 내려온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회사가 16년부터 20년까지 꾸준히 신용도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B 플러스면은 우리나라 기업치고는 굉장히 높은 등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배당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배당금을 얼마나 주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인데요. 주당 배당금 한 10,000원 정도 주고 있고 17년 이게 2017년이죠. 2017년에는 8,000원 주던 거를 2019년, 18년에는 10,000원씩 줬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4.1%로 조금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도 번 돈의 40% 정도 이상을 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치고는 배당 성향도 높은 편입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이 포스코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좀 보면은 크게 4개의 부문, 철강, 무역, 건설,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철강이 아무래도 제일 크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철강 부문에서 자산 기준으로 70%, 매출 기준 50%, 영업이익은 한 70%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무역 부문은 자산이 한 10%, 매출 30%, 영업이익이 10%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ENC가 이제 엔지니어링 앤 컨스트럭션에서 건설 부문을 말하는 거고요. 기타는 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모여 있는 거겠죠. 이 두 개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철강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 뭐 무역 부문이 매출은 좀 크지만 영업이익은 이제 별로 없어서 사실상 철강 부문이 주요한 회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2018년인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철강 부문 영업이익이 더 컸어요. 이거는 이제 55조 정도, 55조가 아니죠. 이게 한 5조 전억인가요? 뭐 어쨌든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나던 회사에서 영업이익이 한 대부분을 82%를 철강 부문이 차지했는데 철강 부문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어요. 4조 전억 하던 게 2조 7천억 주로 부분으로 많이 줄어서 이 철강 부문이 부진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비중이 준 거지 사실상 영업이익 의존도는 철강 부문에 여전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사업부문별 현황 영업 계약 부분이 있는데요. 철강 부문에서 세계 조강 생산 추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철강을 얼마나 생산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16년, 17년, 18년, 19년 계속 철강 생산이 조금씩 늘어요. 그래서 19년 기준으로 한 얼마죠 이게? 100만, 1000만, 억, 10억이니까 18억 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네요. 18억 7천만 톤 정도가 전 세계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국에서는 한 7,100만 톤 정도라서 비율로는 4%가 채 안 되는 수준이고 뭐 한국에서는 꾸준히 한 7천만 톤 내외로 이렇게 생산을 해오고 있는데 전 세계 생산량이 조금씩 계속 늘고 있어서 비중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어서 지금 4% 미만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곳에서 뭐 철강을 많이 생산하고 있죠. 제철소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이 나라들이 성장하면서 철강 수요가 많아져서 자체 조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철강 생산은 늘어나지만 한국에서 생산하는 이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가 속한 한국 시장의 비중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조금 슬픈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7,100만 톤인데 당사는 이제 포스코죠. 여기가 포스코는 한 53% 정도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타사, 뭐 현대제철이나 동부제철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어쨌든 18년, 17년에도 계속 50% 이상을 차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생산하는 물량은 한 3,700만 톤, 3,800만 톤 이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역 부문이 있었죠. 무역 부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우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바뀌어서 종합 상사를 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뭐 크게 무역 부문과 에너지 부문, 기타 부문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은 뭐 엄청나요. 무역 규모가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이 정도 되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차지하는 무역 규모는 뭐 이 정도 된다. 그래서 60억 달러, 64억 달러, 73억 달러 이 정도 되는데 무역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뭐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그런 반무역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과 중국이 뭐 무역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무역 규모가 18년, 19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영향을 받았으니까 더 많이 줄었겠죠. 그래서 한국의 무역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속한 이런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업황이 좋진 않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건설 부분도 있고, 기타 부분도 있는데, 건설 부분 뭐, 포스코 건설, 포스코 뭐, ANC 건축사무소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기타 부문에는 발전소, 발전시설 운영하는 포스코 에너지, 그 다음에 IT 관련 서비스를 하는 포스코 ICT, 그 다음에 내화물, 생석회, 이건 뭐, 석회죠. 시멘트에 들어가는 석회,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철강 부원료들을 생산 및 판매하는 포스코 엠텍, 이런 회사들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주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이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를 자세히 보면은 일단 총 매출은 한 64조 정도가 돼요. 64조 3천억 정도가 되고 포스코의 전체 매출이 이 중에서 뭐 건설 부문과 기타 부문은 미미하죠. 여기가 한 10% 정도, 여기 한 5%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무역 부문이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여기가 한 35%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철강 부문도 역시 한 50% 정도로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아까 앞에서 잠깐 봤지만 영업이익 의존도는 대부분 철강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 부분을 주로 보면은 뭐 포트폴리오 자체는 잘 갖춰져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기타 제품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뭐 기타 제품은 후판, 뭐 두꺼운 철판이죠. 선재는 철사 같은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로 포트폴리오가 철강 제품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철강 업황에 이렇게 등락에 좌우될 뿐이지 뭐 특정 제품의 포트폴리오에 뭐 그런 문제는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역 부분도 간단하게 보면은 대부분의 매출이 여기서 나는 것 같아요. 철강, 금속 이 부분에서 나는 것 같고 뭐 여기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뭐 철강 포스코 제화 회사라서 뭐 철강 관련 무역업을 하는지 원래 종합상사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철강, 금속 관련 무역업이 굉장히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넘어가서 이제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이제 포스콘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등락할 때마다 이제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자세히 보면은 열연 냉연 제품이 있는데 흐름이 17년보다 18년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19년에 약간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가 17년, 여기가 18년, 여기가 19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18년, 19년 단순하게 이 제품 가격만 봤을 때는 18년 가장 업황이 좋고 19년 업황이 나쁘지 않았을까? 조금 나빠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17년보다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전력과 생석회도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훨씬 낮고요. 그다음에 주요 원재료는 당연히 철강 생산하는 데 있어서 주 원료가 중요하겠죠. 보면은 메이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메이백은 뭐 얼마인지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여기가 규모가 압도적이죠. 재선 원료라고 해서 고르의 철원,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원료인데 철광석과 석탄이 주 원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이제 원료의 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철강 부문의 원료 부분을 보면은 철광석 원료가 톤당 17년, 18년, 19년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해왔습니다. 아까 제품 가격은 요렇게 됐는데 원료 가격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오히려 17년 대비 18년 떨어졌네요. 요렇게 된 거예요. 19년이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얼마예요, 이게? 2,000톤 10만 원이 나네요. 톤당 10만 원 정도 하는 거고, 이게 제품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원료 가격이 팍 올라버려서, 18년에는 제품 가격은 높았는데, 원료 가격 제일 쌌으니까, 아마 18년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9년에는 이제 원료 가격은 치솟고, 제품 가격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업황이 많이 나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다행히도 석탄 가격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18년 대비.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오른 거를 석탄 가격이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외에 이제 스크랩은 뭐 고철 같은 걸 말하는 거고, 니켈은 이제 알루미늄, 그러니까 스테인레스에 들어가는 원료입니다. 그 다음 뭐 건설 부분, 기타 부분에서도 이런 원료들의 가격을 표시해 주고 있지만 매입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생산 능력 및 생산 능력 산출 근거라고 해서 제조업이니까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뭐 한 얼마죠? 이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뭐 4천만 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019년, 18년, 17년 뭐 생산 능력 자체가 그렇게 변동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실적 역시 뭐 큰 변동은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렇고 뭐 보통 많이 생산하는 게 뭔지 한번 보면은 열연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도금, 냉연 이 정도로 많은 것 같고 후판도 좀 많이 생산하는 편이네요. 제품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봤을 때 연도마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걸 봐서 되게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갖춰져 있어서 꾸준한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산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은 좀 들락날락하고 원재료 가격도 들락날락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생산하는 물량 자체는 큰 변동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품 가격과 원료 가격 이 두 가지만 보면은 포스코의 업황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넘어가서 이제 매출의 좀 자세한 실적을 보면은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뭐 아까 봤지만 64조, 64조, 60조 정도로 17년보다는 매출이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고 영업이익은 어떤지는 조금 뒤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철강 부문이 가장 크죠. 50%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무역 부문도 한 20% 정도, 35% 정도의 매출을 차지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철강 부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기타 등등 매출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충 합해 보면은 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20조, 30조 좀 넘는 것 같아요. 30조 좀 넘고 여기는 뭐 대충 봤을 때 한 16조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거의 한 2배, 해외 매출이 국내에 거의 한 2배 정도가 돼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이니까 연구개발 활동에 얼마 정도 투자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철강, 무역, 건설, 기타 등등 총해서 매출의 한 1%도 채 안 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지만 매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R&D 비용 전체로 보면은 5천억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철강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줄긴 했지만 큰 변동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연구 개발은 한 매출 대비 1% 내외 철강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로마차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스코의 재무제표를 조금 뜯어보겠습니다. 보면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자산이 79조, 78조, 79조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세부 항목들도 가져와 봤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역시 큰 변동이 없어요. 31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본도 역시 한 4조 7천억 정도인가요? 이게 얼마죠? 얼마냐? 이게 47조네요. 47조, 46조, 47조 이 정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매출도 60조, 64조, 64조 뭐 큰 변동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영업이익만 좀 변동이 커 보여요. 4조 6천억, 5조 5천억, 3조 8천억 규모로 이렇게 좀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편입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3조에서 1조 8천억, 1조 9천억. 당기순이익은 뭐 일시적인 손익도 반영되겠지만 어쨌든 예상했듯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8년 실적이 가장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 19년은 오히려 17년보다도 안 좋아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당기순이익은 18년에 뭔가 일시적인 손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온 걸 봤을 때는 그리고 19년에는 정상화 돌아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서 재무제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로 주요 주주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보면은 주주들이 좀 특이해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블랙록 펀드,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인덱스 펀드로 한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한 6.2% 정도의 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모두 합산해서 한 6.2%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블랙록이 자산운용사거든요. 블랙록이 운용하는 여러 개 수백 개 펀드들이 있는데 그 펀드들이 포스코 주식을 담고 있는 걸 다 합했을 때 한 6%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니폰 스틸 이건 이제 일본의 제철소죠. 여기도 한 3% 가지고 있고 삼성그룹 그 유명한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삼성그룹에서도 포스코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GIC라고 해서 싱가포르 투자청이에요. 여기도 한 2% 정도 가지고 있고 기타 주주들이 한 73%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종속기업 아까도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종속기업의 지분율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은 포스코 건설, 케미칼, 에너지, 인터내셔널 이렇게 회사들이 있고 그 중에서 뭐 61%, 62%, 52%, 요 세 개 회사는 상장사인 것 같아요. 에너지만 100% 자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해외 법인으로 좀 규모가 컸던 요 세 개 회사들은 인도네시아 법인만 70%고 나머지는 100% 자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재무 현황을 보면은 자회사들 재무 현황인데, 뭐 자산 규모 큰 게 포스코 건설,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에너지, 인터내셔널 요 정도 순서고, 매출 규모로도 포스코 건설, 케미칼, 에너지, 인터내셔널 이런 회사들이 큰데, 인터내셔널이 매출이 굉장히 크죠. 근데 22조나 되는데, 문제는 연결 대상 회사면 100%다 포스코의 매출로 잡았을 텐데, 지분이 이제 한 62% 정도만 실제로 포스코의 지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매출은 어느 정도 좀 과대 계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이 과대 계상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보면은 포스코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3,400억 정도 나오는데 매출이 1조 8천억인데 당기순이익 3,400억 나왔다는 거는 뭔가 일시적인 당기순이익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도 이 회사가 2019년에 뭔가 자산을 좀 팝니다. 자산을 좀 팔아치워서 매각 차익이 있어서 요런 이제 당기순이익 크게 잡힌 거지 실제로 이 정도의 당기순이익 잡히는 회사는 아니고 많아봐야 한 1,000억 정도 잡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무역회사이기 때문에 무역 이제 업황에 따라서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큰 이제 당기순이익을 보여주고 있고 2019년에는 한 1,9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포스코 건설은 한 1,4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회사네요. 그 외에 이제 해외 법인은 뭐 여기 인도네시아 법인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적자를 완전히 보고 있고 여기도 이제 인도 법인이었던 것 같은데 역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오면은 이제 이 포스코의 주인이 아까 어떤 회사인지 잠깐 나왔죠. 여기서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주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5% 이상 주주에 아까 주요 주주 이름이 없던 시티뱅크, 미국의 시티은행이 등장합니다. 1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아까 뭐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한 6%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자회사 주식을 다 합친 거라서 단일 회사로는 5%가 채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이 한 1%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소액주주들이 대부분의 이제 숫자를 차지하고 지분으로는 65% 정도를 차지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포스코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면은 포스코에 속한 직원분들은 17,000명, 그리고 소속 외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고 하면 될까요? 이런 분들이 한 1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좀 슬픈 이야기지만 좀 위험한 현장 업무를 많이 하면서 뭐 용광로나 이런 데서 좀 사건, 사고를 많이 당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보면은 이제 대부분 남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고된 일들도 많고 회사 자체가 좀 보수적인 그런 문화가 있을 걸로 짐작이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남초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인 평균 급여액은 전체가 한 평균 9,700만 원 정도를 가져가고 있고 근속연수는 평균 근속연수가 19년, 남자분들은 20년 가까이 되는 아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은 20년 정도 다녀야 이제 뭐 어느 중간 정도 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포스코의 사업보고서 읽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